쉬는 동안에 인지건수 얘기했는데 직원이 꽤 되네요. 연결로 보니까. 엄청나네요. 몇천 명 됩니다. 몇천 명 되네. 사람이 만드는 또 기술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우리가 이제 전략팀에서 이번에 자료 나간 것 중에 배당 뭐 이런 걸 해서 보면, 그러니까 그 기업 분석 입장에서는 얘 성장성이 잘 안 보이는데 또 신중호 팀장 생각은 뭐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나 보더라고.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성장하지만 성장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눈에 딱 보입니다. 다만 손익이 안 보이는 거죠.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 탑라인은요. 이미 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지금 엄청 비대해져 있는데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이드가 되면은 견조하게 성장하다 어느 순간 또 계단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밸류에이션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전략팀 시각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쩌면 길게 본다면 좋다면, 길게 본다면 제가 어제 주가 매력이 좀 이렇게 어쩌면 변동성 생겼을 때 괜찮지 않겠나 자꾸 이렇게 보기를 해서. 탁월한 DNA를 바탕으로 대단히 무시무시한 글로벌 신사업을 리딩하는 어떤 4차 산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의한 두 회사다. 라고 단정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무섭게 막 얘기하지 마. 앞으로 진짜 1, 2년까지는 아니고 5, 6년 뒤에는 가치가 얼만큼 더 확산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카카오의 모빌리티 얘기합시다. 예. 그 카카오의 기타 부분 중에서 커머스 부분은 뭐 재미도 없고 생략할게요. 관심도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없다고. 자, 모빌리티 워낙 뉴스 플로우도 많이 나오고 일단 하니까. 먼저 모빌리티를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모빌리티는 속성상 이름을 최근 들어와서 다시 모빌리티로 바꿨지만은 기술적으로는 오토 비즈니스이고요. 택시, 그 다음에 프리미엄 택시, 유로 프리미엄 택시 블랙, 택시 블랙. 그다음에 본 적이 없다 나는. 가끔 봅니다. 가끔 가면 체어맨도 있고요. 진짜 그 벤츠 E 클래스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렉서스가 좀 있고요. 근데 벤츠 E 클래스 지나가는데 뒤에 국산차가 심지어 K7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한 300여 대 정도 됩니다. 간혹 봐요, 저는. 까만 차가 지나가는데 뒤에 노란 백남바다 뚜껑 없다 이러면 카카오 택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시가 있고 블랙이 있고 그다음 카풀, 뭐 대리, 주차, 내비 등의 어떤 이동형, 모빌리티형 오토 비즈니스인데 지금은 카카오티라고 하는 한 앱에 다 통합이 돼 있죠. 그래서 카카오티 앱을 딱 켜면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메인 중에 메인은 당연히 카카오 택시고요. 카카오 택시는 뒷부분에 저 페이지 90페이지에 그림 153을 보면은 카카오 택시 1평균 콜이 나오고 지금 160만 정도 하고 있고요. 꽤 한다. 꽤 하는 게 아니고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돈만 좀 많이 받으면 확 좋아지. 왜 돈을 안 받냐?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왜 이렇게 그것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뭐 제주도와 울릉도를 다 포함해 가지고 1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한 400만 정도 돼요. 400만 정도. 이 시간에도 택시를 타고 내려 400만 정도 되는데 하루에 그냥 1평균이니까 하루죠 그러면. 하루에 1,000원씩만 받으면 하루에 40억이네. 되는데 카카오 택시가 지금 1평균 콜이 160만이잖아요. 말 그대로 1평균. 뭐 어떤 나라 200만 넘고 어떤 나라는 130만 원. 하여튼 특정 기간에 1평균이 160만인데요. 운행 완료율은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였지만 50%는 한 뭐 60% 내외 정도 추산하면 대충 하면은 한 100만 정도. 즉 대한민국의 제주도 울릉도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400만을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그중에 카카오 택시 앱으로 불러서 실제 타는 게 4분의 1이다. 감이 좀 오나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더 비관한 내용으로 카카오 택시가 론칭하기 전에 전화콜들이 있었잖아요. 전화콜이 전국의 평균 전화콜로 1평균이 12만이었고 서울 수도권이 한 5, 6만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카카오 택시 론칭할 때 당신들의 목표는 뭔가? 지금 전국 12만, 서울 수도권 5, 6만인데 한 30%야? 40% 페네트레이션 레이트를 목표로 얼마나 하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 웬걸? 시장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창출하면 지금 160만이에요. 뭐 10년 전에 론칭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한 4, 5년 됐죠. 대단한 거예요. 캐시를 못 만드는데.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들고 있죠. 이거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아니야? 성실하니까 재밌다. 야. 약 올리면서니까. 지금요. 우선은 맨날 이거 갖고 싸웠거든.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회사는 지금 전혀 계획이었고요. 지금은 전혀 계획이 없지만 생활 밀착형 거의 중독형 서비스로 뿌리 내리고 유로 모델은 거부감이 없어지들 앞으로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언젠가는 결국은 일반 콜에 대한 어떤 콜비를 받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단언할 수 없죠. 회사가 생각도 계획도 없는 거를 뭐 제가 한다 안 한다. 그러나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비즈니스 성공시켜가지고 기초 트래픽이 일평균 160만 원 만들어 놓는데 영원히 콜비도 안 만든다 그러면 그 서비스 왜 합니까? 왜 해요? 그러니까 왜 하냐고. 얘네 이익이 얼마냐면 얼마지 내가 전체 이익이 카카오가 지금 현재? 카카오가 만약에 2014년에 다음과 카카오 합병할 때 신사업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조금씩 좀 성장해서 지금은 분기 평균 한 700~800억 정도 영업을 해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연간으로 각가지 매출은 자기가 길을 갔지만 각가지 투자를 하면서 쭉 줄어가지고 약간 좀 이례적인 일회성들이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분기에는 현재 구조로는 한 300억 정도를 내는 구조이고요. 그나마 1,000억짜리 회사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그나마 뭐 일회성 때리고 뭐 이상한 비용 돌아버리면 작년 4분기처럼 100억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돈 버는 거 보고 있으면 몇천 명 이래가지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았어. 너무 지역적인 지역적인.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 예, 지금 카카오 택시가 넘어갔어요. 예, 드디어 넘어갑니다. 카카오 택시가 지금 현재 몇 가지 유료 모델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일반 콜에 대한 콜비가 가장 궁극적이고 제일 큰 비전 모델을 보는데 그건 모르는 거니까 지금 어쩌면 약간 실험적으로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실적 기여는 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첫째 스마트 콜 건당 1,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매출 기여는 크지는 않을 거예요. 나름 의미 있게 전환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아주 치명적으로 정말 바쁘지 않으면 그 1,000원이 아까워서도 일반 콜로 굳이 내가 카카오 앱으로 부른다면 그 스마트 콜을 잘 안 불러요. 저도 그렇고 아주 바빠가지고 정말 차가 급하다 이러지 않으면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회사 업무용 콜택시 B2B 콜택시 이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건물 밑에 그 식당이 회사하고 계약해가지고 우리가 이름만 쓰면은 돈 안 내고 먹고 뭐 한 달 정도 몰아서 회사가 돈을 주고 이런 거 많이 계약하잖아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제가 회사가 지금 한 2,000개 정도 업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업체하고 이제 카카오 택시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해가지고 그 회사의 코드를 따고 그다음에 그 회사 직원의 IP당 개인당 코드를 따면 내가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코드만 기입하면은 결제 안 하고 탑니다. 택시 회사는 뭐 한 달이든 이제 몰아서 그 업체로부터 이제 받아가게 되는 거고 카카오 택시는 플랫폼 수수료로 일정 부분의 IP당 플랫폼 수수료를 받게 되는 이런 모델인데 2,000개 정도 업체가 가입했다니까 일면 커 보이는데 여전히 실적 기여는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참 자료 쓰고 있을 때 뉴스가 뜨뜻하게 나왔던 원래 작년 말에 왜 적시 배차 서비스 한 해 만에 말이 많았는데 적시 배차를 포함한 이 프리미엄 서비스가 드디어 시작을 하는데 4월부터 웨이고 블루는 요거는 이제 자동 적시 배차 서비스이고요. 요거는 기본 요금은 호출당 3,000원으로 시작하지만 탄력 요금제가 적용되고 여성 전용 택시인 웨이고 레이디는 호출당 1,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시작하고 탄력 요금제가 적용이 되고. 요건 기존 택시입니까? 그러면 택시가 요거 마크를 다는 거예요? 마크를 다는 겁니다. 요 페이지 89페이지에 그림 151을 딱 보면은 지금 요게 흑백이라서 그렇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웨이고 블루는 전체적인 색깔들이 블루 색깔이고요. 웨이고 레이디는 이제 여성 전용 택시다 보니까 핑크 색깔입니다. 이게 흑백으로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웨이고 블루라는 마크를 달고요. 웨이고 레이디라는 마크를 달고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이게 타고 솔루션적 협업에서 하기 때문에 요 건당 얼마 요 기본적인 어떤 요금은 타고 솔루션가 먼저 받아서 그들이 총액으로 매출 인식하고 동사는 플랫폼 수수료를 그중에 일부를 받아서 디테일은 컨피덴셜입니다. 받아서 순액으로 매출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핵심인 콜비는 아직 모르요. 저는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 잠깐 말씀드리면 스마트 콜이라든지 또 B2B 이런 영업용 택시라든지 또 프리미엄 서비스인 웨이고 블루, 웨이고 레이디 나중에는 또 외환동물용 택시인 뭐 가칭 웨이고 펫도 곧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자체가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동사에 엄청난 실적을 기여한다는 이런 관점보다는 하나하나 상징적이고 실험적인 어떤 비전 모델 가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년, 3년 가정돼서 애를 들어서 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인식이 카카오 택시가 완전 무료는 아니고 이것저것 유료를 하는 약간 유료 서비스로 하는 이미지가 굳어지게 될 때 그러면서 일반 콜이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리 내리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사정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어떤 진화가 돼서 흘러가면은 그때 일반 콜에 대해서 어떤 콜비를 받게 돼도 저항이 좀 덜 할 수 있는 이런 약간 우회적인 어떤 이런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건 제 생각이고요. 콜비를 내가 궁금한 거 이거는 약간 조크가 아니라 일반 콜비를 한 100원, 200원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이 심해요? 근데 제 생각에 저항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카카오는 언제까지 캐시를 그렇게 정말 주주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 회사. 그러니까요. 아직 지금 중국의 압도적인 어떤 그 콜택시 앱의 1인자인 띠디 콰이디도 아직 안 받고 있고요. 그래도 안 받아 다? 안 받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뭐 워낙 실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로서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 택시 타면은요 기본적으로 뭐 장거리 뛰기도 하고 단거리 뭐 기본 요금 나오기도 하고 한 5, 6천 뛰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1승차 한 400만 건 중에서 운행당 평균 요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감을 못 잡겠는데 대략 한 7천에서 10,000원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000원 되지 10,000원. 10,000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 10,000원, 그 7천에서 10,000원 사이 정도 7,000원 정도 10,000원 사이 정도 요금이 나가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원, 200원도 콜비 붙이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어떤 경제적인 거부감보다는 사회 정치적 이슈 여러 가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혼자 계산한 거 200원 받아가지고 엄청 200원만 받아도 200원 곱하기 160만 곱하기 365 하면은 현재 동사의 연간 영업이익 같은 영업이 확 붙어버려요. 이건 계산 한번 딱 해보세요. 주주 입장에서 억울한 여인 것 같아요. 시장 경쟁이 없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원래 왜 성진아 왜 웃으면서 얘기했냐면 카카오 드라이버 시작할 때도 대리택 다 먹을 것이다 맨날 이랬는데 캐시를 못 만들어 먹긴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캐시는 없어. 없어요. 여러분 카카오 택시는 게임으로 따지면 슈퍼 울트라 빅히트를 시연한 대단히 성공한 사업입니다. 트래픽 차원에서. 다만 핵심인 일반 콜이랑 콜비를 안 받고 있을 뿐이라고 정리할게요. 이게 근데 받겠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주목하신 이유는 이제 좀 길게 보면 이제 콜앱 비용도 떠나서 좀 길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모든 규제들이 언젠간 다 풀린다면 이제 우버가 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한국에서 그걸 누군가 한다면 뭐 가장 확실하게 그걸 할 수 있는 뭐 1등 플랫폼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모빌리티계를 강타한.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알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면 그다음에 블랙은 이건 말 그대로 프리미엄 택시는 이건 유료고요. 뭐 이런 그다음에 가격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우버 블랙이라든지 뭐 이런 비교해 가지고 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모빌리티 쪽에서는 나머지 블랙 뭐 파킹 드라이브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택시가 제일 압도적인 포인트니까요. 그리고 택시 쪽에서는 어쨌든 곧 4월달에 시작하게 될 뭐 웨이고 블루라든지 웨이고 레이디 이제 겨우 100대로 시작하니까요. 아마 대략 100대 중에서 한 80% 정도가 그건 블루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택시에서 할 때 냄새 안 나고 좀 깨끗한 택시니까 일단 그거는. 그렇죠. 그것도 여성 전용 택시 이런 것들은 여자들이 선호할 것 같아요. 근데 여성 전용. 뭐 20여 대니까 이거 뭐 잡을 수가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100대로 시작하는 거 20% 뭐 20대 서울 시내에서 20대면 그 어디서 어떻게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분이 앱을 불러가지고 여성 전용 택시를 잡는다 그러면 그날 로또 사세요. 아, 근데 웨이고는 그러면 진짜. 그 여성용 택시는요. 기존의 택시 사업자가 이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용으로 따로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구조는 뭐 밝혀져 있나요? 아까 그 제가 타고 솔루션즈라고 협업해서 타고 솔루션즈는 택시 가맹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택시 사업자가 아니고 택시 가맹 사업자는 최근에 라이선스가 허용됐는데 택시를 활용한 여러 가지 프리미엄 부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한 서울 시내 뭐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뉴스 보고 정리한 거라 가지고 저 자신도 이거 잘 외우고 있지를 못한데 한 50여 개 지금 서울 성남 지역에 법인 택시가 들어가 있고 택시 수는 한 4,500대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일반 택시 회사들 사이에서 뭐 어떤 택시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한 100대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 중에 뭐 한 5대 정도는 블루, 레이디로 뽑아가지고 운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핀테크 갑시다. 그리고 카카오는 여러분 네이버는 자꾸 주가를 얘기해서 뭐 하지만은 워낙 장기 그 투자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어제 제 개인적으로 뭐 한 12, 16 정도 트레이딩으로 본다. 트레이딩 렌즈 하단에 있는데 그저 하단에 있다만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이슈나 모멘텀이 가동된다면 렌즈 하단에서 트레이딩 치고는 좀 강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그걸 어디에서 찾느냐 올려 봤을 때 라인의 금융사업 쪽에서 여러 가지 이슈나 뉴스 쪽에서 좀 찾고 그다음에 라인의 광고 쪽에서 작년에 그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서 새 광고 플랫폼을 붙이는데 4분기는 과도기적으로 약간 악영향이 있었는데 3월 광고 성수기에 3, 4, 5월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카카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카오 광고 신상품이 5, 6 정도 나왔을 때 그냥 흐지부지 할지 별거 아닐지
아니면 꽤나 의미 있는 법령 광고일지 그 뉴스를 살피라는 부분과 동시에 또 하나 어쩌면 카카오의 어떤 단기 모멘텀적 스토리가 될 만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설명드린 카카오페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카카오페이는 공부를 많이들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뭐 간편 결제가 뭐냐, 결제 흐름도가 어떤 이런 거 다 생략하고요. 카카오페이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자, 카카오페이가 지금 현재 온라인 가맹점 수는 대략 한 16,000개 정도에 아직까지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오프라인 가맹점은 작년 5월에 QR코드 바코드 방식의 오프라인 결제를 시작해서 이제 만 1년도 안 됐는데 작년 하반기에 느닷없이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오프라인 가맹점 수는 지금 20만 개 정도로 확보를 했고요. 자, 여기서 카카오가 몇 가지 매칭을 시켜보요. 카카오가 작년 4분기 실적이 참 이례적으로 영업이익이 안 좋았잖아요. 숍 오브 숍이었잖아요. 그것은 인센티브, 일회성 인센티브도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 이 카카오페이 쪽에서 이 동전의 양면이었죠. 작년 카카오페이의 연간 거래액이 20조 원이었는데 회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결제보다는 송금이 절반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대략 보면 20조 중에서 뭐 한 그러니까 송금 수수료 받으면 그것도 돈도 안 받고. 안 받습니다. 아니 캐시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안 받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안 받는. 알았어, 내가 그거 나도 그 정도 알아. 근데 송금 수수료 안 받는 또 안 받아야 되는 이유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아무튼 20조 중에서 절반이 넘는 가령 뭐 정확하게는 회사가 브레이크다운 안 해주니까 컴퓨터 처리니까 이거 팩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14조. 정말 회사가 말해준 거 아니에요.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아, 연간 거래액이 20조이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송금이다. 요거는 회사가 이야기해 준 거고요. 근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그냥 대충 추산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4조 정도가 이제 송금이고 뭐 한 6조 정도가 결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작년 그 4분기가 7.7조, 20조 중에서 작년 12월이 3조. 어떤 느낌 드세요?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전체 어떤 그 거래액이 재작년 대비 작년에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데 굳이 보면 연말로 갈수록 확 탄력이 붙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작년 4분기 실적이 일회성 인센티브뿐만 아니고 마케팅 비용 이런 게 증가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 송금 작년 4분기에 거래액이 증가할 때 송금액도 물론 많이 늘었지만 오프라인 결제 쪽에서 결제액도 좀 늘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산이에요. 왜냐하면 5월 달에 QR코드 바코드 방식의 오프라인 결제를 시작하면서 가맹점이 확 20만 개로 늘었는데 가맹점이 늘었으니까 더불어 오프라인 결제액도 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카카오페이가 탑라인이 거래액이 는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고 회사에서도 정말 으쌰으쌰 할 일인데 작년 4분기 실적 차원에서만 딱 두고 보면 약간은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 왜냐하면 비중은 50% 이상의 송금인데 송금은 우리가 이용자들로부터는 송금 수수료를 안 받는데 은행들의 API를 거칠 때마다 일일이 다 API 수수료, 이른바 펀뱅킹 수수료를 내고 있잖아요. 하여튼 카카오페이 작년 연간 펀뱅킹 수수료가 몇백억이었다고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작년에 결제액 좀 늘었겠지만은 거래액도 같이 늘었다고 치면 거래액이 늘어서 좋은데 그거는 GMB 관점이고요. 토탈 거래액 관점이고 우리 매출은 없잖아요. 송금 관련해서는 수수료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은 나가니까 이 손익 차원에서는 상당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리고 장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올해 이후에도 오프라인 결제가 됐든 송금액이 됐든 카카오페이가 탑라인이 늘어난다면 기본적으로는 포지티브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 구조 하에서 계속 손익이 악화되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약간 딜레마가 있었던 것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금융위원회 혁신안이 나오면서 일단 지금 그 혁신 아닐 뿐이니까 지금 당장 아니지 그거는 시행되는 건 아니죠. 시행되는 건 아니고 뭐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번에 박혜진 연구원 것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사실 뭐 금융 결제만 개방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픈 API로 오픈 플랫폼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16개 은행에 각각의 API가 다 있고요. 일일이 다 접근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는데 생각해봐요. 은행에서 이거 균 결제가 개발 쉽게 오케이 해주겠냐고. 뭐랄까 장강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다. 이 돈을 먹고 있는데 장강까지 쉽게 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여러 가지가 글로벌리하게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억셉트를 해가는 과정이죠. 사실은 지금까지만 해도 그 은행들의 억셉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핀테크 결제가 뭐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오픈 API 쪽에서 핀테크든 은행들이 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일이 이제 은행들한테 펀뱅킹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작년에 그것만 뭐 연간 한 몇백억이었다고 하니까 몇백억이 다 세이브 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이 세이브 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독립법인이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강구해서 돈을 벌기 전에 그것만 가지고 BP를 돌파하고 이익을 낸다는 관점은 아닌데 작년에 몇백억 나갔던 중에 상당 부분을 세이브하게 되면 어쨌든 연결 기준으로 현재 손이 흐르면서 비용이 세이브되면서 영업이익이 업될 요인이 발생하는 건 꽤나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당장은 아니고 하반기쯤 가가지고 이 이야기가 재논의 된다 그럴 때 또 한번 이슈가 이게 좀 구체화되면 분명한 건 실적은 나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윤세님 말씀하신 걸 좀 연장되는 부분인데 이제 아까 모빌리티 때도 그렇고 페이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주주 구성은 뭐 30% 대주주분 갖고 계신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주주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좀 대주주 자본주의 또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처럼 비치는 그러니까 완전 너무 초장기에 좀 단기 주주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좀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방식의 기본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방향은 저는 일단 옳다고 보는데 이제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결국은 우리의 가치나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는데 그렇죠. 실적이 탑라인은 가지만 손익단에서 비용 때문에 자꾸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그 답답함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피드백들도 사실 있기는 한데 어쩌면 이런 기업은 한국의 어떤 기업 평가 스타일이 그런 소위 이익 안 보고 매출 성장만 봐주면 편한데 그렇죠. 그런 부분. 한국 이게 잘 안 되거든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하나 봐야 될 부분이 바로 투자증권은 지금 인수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일단 회사 목표는 이제 상반기 내에 딜단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그 우리 이리온 스튜디오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이런 간편 결제 송금 앱들 같은 경우는 독립 계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어떤 독립 계좌에 연동된 가상 계좌를 운영할 수밖에 이제 없잖아요. 근데 가상 계좌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 현행법상에 사실 어떤 분이 카카오페이라 뭐 예를 들어서 페이코나 이런 한국에 있는 잘 알려진 간편 결제가 알리페이 수준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사실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이 부분 약간 재밌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여러분 그 중국이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상당히 개방적이었고요. 규제가 훨씬 더 세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핀테크 기술도 세계적인 탑이고 금융체계도 세계적인 탑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핀테크가 늦었던 게 사실 규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원래 결제 시스템이 되게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또 광대한 대륙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알리페이가 태동하기 전인 199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특정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데도 서로 돈 떼일까봐 어떤 금액이 크다 그러면 북경에서 광동까지 막 6시간 가가지고 현금 결제하고 돌아오고 내 결제는 그래요? 온라인 몰에서 해놓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페이팔이 그 에스크로 방식으로서 중간에 거대한 자본가가 중개를 하잖아요. 모든 위험을 따잖아요. 이게 알리바바가 딱 보니까 획기적인 거거든. 빙고. 이거 우리의 도입하죠. 그래서 그들의 커머스 라인업에 알리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에 에스크로 방식을 도입하는데 중국 정부가 더군다나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런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러면 알리바바 믿고 나는 결제할 수 있겠네. 물건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대로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대로 안 떼이겠네. 혹시 사고가 터져도 알리바바가 알아서 해주겠네 하고 되는 데다가 그때는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미루다가 여러분 핀테크 중에서도 간편 결제는 송금과 결제 정도의 어떤 방대한 금융 업무의 일부 요소를 하는 어떤 핀테크의 첫걸음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 업무의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제가 표현하는 건데 핀테크의 어떤 꽃이잖아요. 종합 핀테크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점을 허용하기 한 10여 년 전에 알리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핀테크의 첫걸음을 허용을 해준 거고 우리는 미루다가 거의 동시 패션으로 물론 한 2년 차이 나지만 간편 결제와 인터넷 전문을 동시 출점하는 이상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알리페이가 태동될 때 중국 정부가 알리페이를 사실상 거의 은행의 예금 의무를 다 떼준 겁니다. 똑같이 가상 계산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 알리페이는 금융 그 돈으로만 엄청 번 거예요. 똑같은 가상 계산인데도 사실은 가상 계산 예치 한도에 거의 제한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각종 대출 뭐 모든 서비스를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게 거의 예금 업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도 지금 약간 딜레마가 세월이 흘러서 지금 뭐 위뱅크라든지 마이뱅크라든지 기타 3, 4, 5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은행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내에서도
알리바바의 인터넷 전문 은행인 그 이제 마이뱅크하고 그다음에 알리페이하고 일종 약간 교통 정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알리페이가 기타 금융 업무를 계속 확산시키지는 않겠죠. 어차피 은행이 출점됐기 때문에 제일 꽂힌 은행이. 근데 우리는 이제 동시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 가상계좌 같은 경우는 여러 뭐 크라우드 펀딩하고 요 몇 개 말고는 일단 금융 서비스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융 서비스에서 돈을 못 벌다 보니까 그 안에 가상계좌에 돈이 있어도 고객들한테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또 예치금 한도도 지금 현재까지는 200만 원이고요. 그걸 얼마 전에 이제 혁신안에서 한 300에서 500만 원 올려준다고 하는데 뭐 그래봐야 캡은 씌워져 있는 거고요. 후불 결제기는도 월 50만 원 해준다 하지만 캡은 씌워져 있는 거고요.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점이 허용됐기 때문에 사실 송금이나 뭐 결제나 이런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알리페이처럼 그렇게 알리페이가 커갔던 것처럼 실질적인 은행의 업무라든지 다 가져올 정도로 커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캡은 씌워져 있고. 자, 그것까지 하고 바로투자증권을 이제 인수하게 되면은 바로투자증권의 CMA 계좌를 카카오페이에 집어넣어서 카카오페이 가상계좌 돈을 바로투자증권의 CMA 계좌로 활용하면서 CMA 계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대출이나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현행 법 체제 내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돈을 벌게 되면 적어도 일반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카카오머니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둘 어떤 실익도 없잖아요. 이자 없지. 그리고 우리가 친구 대 친구 간으로 송금을 할 때도 그죠? 그 잔액이 없어도 버튼 누르면 실시간 충전해가지고 바로 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일단 예치금 한도가 이제 300에서 500까지 늘어나게 되고 이자까지 주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그 카카오머니 예치금 한도가 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그 바로투자증권도 중소형 증권사이지만은 지금 약간 그 IB에 좀 특화된 회사인데 바로가? 그 지금 약간 리테일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카카오하고 접목이 자본이 있어야 무슨 IB를 할지 그렇지 않나? 카카오와 접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 안에서 뭐 주식 투자 운용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시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좀 장기적이고 당장은 인수 이후에 바로 이제 CMA 계좌를 활용한 뭐 여러 가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거기 더해서 이제 있습니다. 지난번 금융 간편 결제 때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상품 증권사 라이센스 이용한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또 추가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이제 바로투자증권 인수 이후의 어떤 행보들 그리고 하반기쯤에 그 혁신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실행을 할까 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거래액이 탄력이 붙었는데 일회성이 아니고 이 구조적인 현상이라면 올 상반기에도 계속 달려갈 텐데 당장은 그것 때문에 손익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계속 거래액이 트래픽이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뱅크도 너무 뭐 뱅크는 뱅크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우리 페이지 102에 뭐 그림 167, 168 등을 보면 뭐 여수신 고객수 등 기본 트래픽 잘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산분리법이 통과됐으니까 현재는 전환우선주 8% 포함해서 18%지만 16% 정도를 액면가로 가져와서 맥스 34%까지 이제 가져갈 수는 있고요. 언젠가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 정도로 참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만 궁금한 게요. 이제 라인도 같이 이제 분석을 같은 자료 해주셨으니까요. 일본에서 라인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랑 카카오가 한국의 뱅크랑 페이가 한국에서 하는 비즈니스랑 어떤 게 더 지금 많이 발전 속도가 빠릅니까? 당연히 이제 현재 카카오뱅크는 벌써 2017년 7월 31일에 출점을 했고요. 그럼 지금 뭐 1년 반 정도가 이제 흘렀고 벌써 여수신 지금 자본금이 1조 3천억 정도까지 두 차례 펀딩 그때 1조 3천억까지 올라와 있고 그럼 여수신 금액도 지금 요 그림 17에 나왔듯이 어느새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라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금융 사업 중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은 대만에서 지금 라이선스를 지금 심사를 제출한 상태니까 빠르면 올해 안에 대만에서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법인 형태로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만은 이제 여러 은행들과 컨소시엄으로 그다음에 일본의 인터넷 전문 은행은 아마 후내년 정도에 출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쪽은 준비 단계이고 이쪽은 어느 정도 시작을 해서 지표를 내고 있는 단계이죠.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요 은행이랑 요 페이 부분의 이제 실적이나 아니면 이제 뭐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주가의 기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라인으로 일본에서 하는 좀 뱅킹 쪽 비즈니스에 대한 어떻게 선행 지표처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하여튼 네이버 본사 쪽보다는 어쩌면 올 한해 라인의 금융사업 쪽의 여러 가지 행보들을 좀 보기는 봐야 될 겁니다. 꼭 뭐 인터넷 전문 은행뿐만 아니라 뭐 정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또 스코어링 심사라든지 뭐 다방면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쪽들을 봐야 될 것이고 카카오는 국내 이제 카카오페이 쪽의 여러 가지 행보들 향방을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 부분 등은 쭉 넘어가고요. 저 마지막으로 페이지 우리 그 117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17페이지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126페이지 이제 표 29, 30, 31을 보게 될 텐데요. 카카오 이제 슬쩍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게 썸 오브 더 파츠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카카오의 주요 어떤 사업들은 하나같이 다 지금 법인으로 자회사로 분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빌리티도 그렇고 페이지도 그렇고 페이도 그렇고 게임즈도 그렇고 뱅크도 그렇고. 근데 이 중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연결 실적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이걸 딱 브레이크다운을 해준다 그러면 다 우리가 따로 추정할 수 있다면 정말 적확한 그 사모드 파츠 밸류에이션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게임즈와 페이지는 실적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뭐 글로벌 뭐 일자 펀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일정 프리미엄을 주고 이렇게 밸류에이션으로 사모드 파츠로 포함을 시키자니 중복 계산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빼고 모빌리티하고 페이하고 뱅크 정도만 사모드 파츠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사실은 2019년도 아니고 내년에 2020년으로 했을 때 현재 눈에 보이는 그 투자로 인해서 손익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감안해서 목표주가 14만 5천을 계산하면은 지금 2020년 연결 EPS 기준으로도 54배의 멀티플을 적용해야 되니까 부담스럽죠, 그죠? 일반 밸류에이션으로는. 근데 그거를 투자로 인해서 손익이 희생되어 있는데 이걸 같이 희생으로만 볼 수는 없으니까 일부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SOTP로 이제 반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게임즈라든지 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빼고 모빌리티, 페이, 뱅크를 최근에 이런저런 어떤 글로벌 투자가들이 투자한 일자 펀딩 가격에 뭐 한 50% 정도 프리미엄을 주었어 하더라도 요 사모드 파츠 SOTP1을 보면은 밑에 한 35배 정도 나머지 이제 카카오 가치가 35배 정도가 되니까 이것도 좀 비싸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지금 일반 콜에 대한 콜비를 카카오 택시 콜비 전혀 받을 생각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이거는 성종화의 어떤 상상에 의한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뭐 나중에 혹시 콜비를 받는다면 방식부터 여러 가지일 거예요. 뭐 그 콜당 얼마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 요금당 몇 프로 종량제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획별로 끊어가지고 뭐 택시 요금 만 원까지는 얼마, 만 원에서 15,000원까지는 얼마,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예를 들어서 한 650원은 솔직히 자료 쓰고 보니까 좀 많이 가정했다 싶던데 너무 많지. 한 300원 정도만 가정해도요. 200원 정도 가정해서 한 200원 정도만 가정해도 100원, 200원. 200원 곱하기 160만 곱하기 365 하면은 상당히 이거 가치 기여 요인이 좀 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종화 팀장이 밸류에이션을 잘하는 분인데 이걸 굳이 서머 파트로 해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익으로 보고 쓰기는 참 힘든 회사 같아. 일반적인 이익으로 보는 일반 밸류에이션은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 접근이 안 돼.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둘 다. 네이버는 그 정도는 아닌데 레인지에는 네이버는 완벽한 레인지에다가 작년에 갑자기 손익이 확 떨어지면서 네이버도 일반 밸류에이션으로 딱 보면 40몇 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나 라인 빼고 생각하면 21배로 떨어지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가지고 악유하는 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카카오는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솔직히 할 말은 없죠. 일반 밸류에이션 따지면. 왜냐하면 실적의 절대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똑같은 투자에 들어갔으니까 손이 근데 그 돈을 엄한데 쓴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매출 사이드 측면에서 보면 계속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다를 수 있다 생각인데 여하튼 근데 어쨌든 이게 카카오가 이 카카오 택시를 나중에 이게 뭐 고객들이 뭐 이렇게 약간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이게 160만 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100원이 됐건 200원이 됐건 받겠다 이러면 어쨌든 주가는 근데 만약 그렇게 한 봐야 다음에 되나요? 올라간다고? 그 우리의 그런 얘들이 추구하는 이후에 이거 다음에 뭔가를 또 추구하겠지 애들이. 예. 그 다음 단계를 못 갈 수가 있으니까 유지하면서 이거는. 우스갯 이야기로 혹시나 중국에서 띠디 콰이드가 콜비반다 이라면 우리 뭐 그냥 약간 뭐 호가 호의도 될 수 있을 건데 오히려 그쪽은 더 안 받고 있어. 그것도 급할 것도 없고 알리바바나 텐센트 입장에서 주가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요거
뭐 여기 핀테크 관련돼서 주가 한번 좀 부각되면서 쫙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쭉 빠지고 어떻게 보면 좀 불신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불신이 많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랑 복리후생비를 1년에 6,000원씩 쓰는 회사인데 이제 주주에 대한 실적 같은 뭐 어떤 뭐 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주가가 눌려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풀릴 단초들이 있나요? 그 좋은 지적인데 그 저게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비례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한 투자와 경영진의 고뇌에 찬 의사결정의 문제인데 또 너무 시장 눈치를 보고 주가 관리하다가는 해야 될 일도 못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달리다가는 어느 정도 또 시장의 상장업체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또 너무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은 없는데 어쨌든 카카오는 그래서 그렇겠죠. 그래서 원래는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 쪽에서 조금 작년보다는 그렇게 확 증가하지는 않을 거고요. 마케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작년에 4분기에 또 일회성 인센티브도 있고 했기 때문에 원래 물리적으로는 원래 영업이익은 작년보다는 작년이 이례적으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보면 황당할 정도로 확 증가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것이 실질적인 실적 모멘텀으로 볼 수도 없고 시장에서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작년에 쭉 빠졌던 거에 대한 약간 제자리 찾아가는 이런 수순이기 때문에 아마 재작년 영업이익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원래 영업이익이 많이 늘겠지만 시장에서 카카오가 원래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네이버는 올해도 뭐 더 공격적으로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네이버 본사도 그렇고 또 라인도 그렇고. 이 두 기업이 한국의 미래인 거는 어떤 분들은 또 뭐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제 성장성이 이제 한계에 왔다 뭐 이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한계에 왔기 때문에 그 한계를 탈피하고 또 한 번에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고뇌에 찬 의사결정 끝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 한계에 왔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고 있고 작년부터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봐주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어떤 선도 어떤 성장 어떤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네이버 카카오인데 그렇습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일연을 하면서 가끔 느끼는 건데 저희도 이제 일연 스튜디오는 너무 짧은 쇼페이퍼 위주로 좀 자료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호흡이 짧은데 이번 자료 갖고도 길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느낌 각자 이제 마무리 짓는 거. 난 카카오가 좋아 보여. 저도요. 저도 뭔가 좀 카카오가 왜 좋아 보이냐면 뭔가 언젠가 한번 터질 포텐셜이 있는 것 같아. 웃는 게 영 아닌 것 같은데. 뭐 편을 들지 않습니까? 다 예뻐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사실 아들 네이버나 카카오나 표현 자체가 성장성이 한계를 보인다라는 표현이 좀 과하고요. 지금 성장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성장주의 이미지에 맞게끔 탑라인은 신사업이고 뭐 다 빼고도 잘 성장을 잘 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뭐라 그럴까 약간 상대적인 어떤 이미지라고나 할까 과거에 없던 매출이 만들어질 때 막 달리면서 막 주가도 날아가고 적용 멀티플도 막 50배 60배 받을 때에 비하자면 그리고 여전히 이미지는 성장주의 대명사이자 성장주의 아버지이고 시장의 눈높이는 뭔가 막 달려가야 정상일 것 같은 거 치고는 그냥 견조하게 가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 목표 주가를 주기 위해서는 뭐 멀티플을 30배 40배 50배를 줘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보여주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눌려 있는 것이지 뭐 심지어 역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장이 거의 없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성장은 일반 성장주보다는 잘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밸류에이션을 정당할 만한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레이의 제일 핫 이슈인 4차 산업이라는 여러 신기술 부분과 신사업 부분을 하나씩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토탈하게 한꺼번에 팍 치고 가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그나마 기존 실적 베이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재작년까지는 잘 오다가 작년에 약간 영업이 역성장을 했다 치면 카카오는 실적이 절대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당행하다 보니까 실적이 확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국면인 것이죠. 그리고 몇 가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아무튼 이들 두 회사 무시무시한 일들을 잘들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가치가 어떻게 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냅시다. 네. 지금 2시간 동안 좀 숨 찰겠다. 네, 마무리 또 하고요. 대해부 뭐 마무리 짓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 구하셔서 프린트하면 너무 두꺼우니까 이베스트 뭐 영업볼 오시던가 해서 받으셔가지고 같이 방송 들으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장기 투자인 주주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송 아니었을까 싶네요.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